예, 반갑습니다. 서울 광주 또 원근가시에서 우리 오늘 토론회 때문에 오신 귀중한 분들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론에 앞서서 발제자와 토론자를 잠시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좌장을 맡은 나사렛대학교 전 제한자리학과 학과장인 김선주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발표를 받은 분인데요. 조영규 고신대학교 재활복지학과 교수님 소개합니다. 토론은 이태식 동의과학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님 토론에 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의고사입니다. 김영식 서울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협회장님 소개합니다. 이정호 중복 뇌병변 장애인 부모의 공동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계시겠습니다. 네, 마지막 토론이랍니다. 이태석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맹 IL 정책위원장 님을 소개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빠졌네요. 스타는 늦게 나타나죠. 문상필 대한장애인 사교연맹 회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우리 조영규 교수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 개정안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1980년대에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가 사회보장법을 대대적으로 개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의 복지를 감축하고 삭제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그동안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이 인적자원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이거 삭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라는 것은 한번 사탕을 주게 되면 그 사탕을 뺐을 때는 많은 사람들의 저항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레이건은 끝까지 그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를 감축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 애가 우리나라도 있죠. LPG 제도가 그 국회에서 예산이 연간 5천억 정도가 될 때에 그 LPG 제도를 전면 폐지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삼아서 우리가 조세 방식의 서비스와 사회보험 방식의 서비스가 얼마나 다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법을 개정하고 어떤 법을 추진할 때는 그 예산과 관련되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지속성이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 중심으로 토론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활동지원법 일부 개정안은 민주당의 최영 의원께서 이렇게 발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10월 국정감사 기간 중에 이제 아마 이러한 법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현행 활동지원법에 의료 재활 인력인 물리치료나 자극치료, 언어치료 등의 인력 투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여지는데요. 경증 장애인도 자택에서 방문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전문 치료 인력들이 의료 재활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되는데요. 일명 방문 재활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 법률에 그 서비스를 하나 더 첨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료 재활과 자립생활의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이미 이 표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의료 재활은 손상을 어떻게 하면 치료하고 어떻게 그 재활을 시키는가의 목적이 있다면 자립생활은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장애인들이 참여하고 통합을 시키는가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립생활과 의료 재활의 차이는 문제의 해결 방법이죠. 의료 재활 같은 경우는 전문가, 즉 의사나 물리치료사나 기타 전문 인력들이 장애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면 자립생활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스스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서비스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통합을 이뤄나가게 되는데 그 중에 핵심이 활동 지원 서비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통제를 하고 누가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의료 재활과 자립생활은 결정이 되는데요. 그 결과가 중요하죠. 성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상생활의 적응 KDL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의료 재활 서비스의 목적이라면 자립생활의 목적은 지역사회의 참여와 통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일명 권리 옹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재활과 직업재활 사이에서는 국가의 커다란 전환점이 왔습니다. 1990년대까지는 의료재활 중심이 우리나라의 그 국가 정책이었다면 자립생활 정책은 얼마 되지 않죠.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이 많이 달라지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구 축에 변합니다. 55세 이상인 전체 장애인의 75%가 고령화되어 있다. 그래서 전 장애인을 100으로 봤을 때 75%가 55세 이상이라는 것은 고령화된 장애인들이 이제 그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이 첫 번째 변화고요. 두 번째로는 지체장애 중심에서 발달장애 중심으로 이 그 서비스 영역이 확대되어 왔다. 이 두 가지가 이 서비스의 변화의 큰 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더불어서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장애인 복지정책은 시설보호나 의료재활이나 이런 측면의 그 서비스가 사회 서비스로 전환이 되었다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활동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자립생활이 짧은 기간이지만 큰 중증장애인의 핵으로 이제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의 그 장애인의 어떤 정책의 변화는 의료보호에서 활동지원 서비스로 그리고 시설보호에서 사회통합으로 그리고 복지 서비스에서 일자리 창출로 전문가 서비스에서 당사자의 참여로 그리고 일상생활 지역에서 사회 참여로 이렇게 각각 정책이 전환이 되어 왔다고 보는데요. 이런 전환은 활동지원 서비스 제도가 법제화되면서 이루어졌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05년도에 보건복지부가 10개소의 전국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2007년도에 장애인복지법에 드디어 이제 700억 구매로 최초로 그 활동지원법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추진하게 됩니다. 1990년대 말에 와서 자립생활은 우리 그 중증장애인들에게 딱 맞춤형 서비스로서 탈시설, 탈의료, 정치 참여에 목표를 두고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이 첫 번째로는 장애인 연금이 도입이 됐고요. 이 활동 지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자립생활의 정책으로 인해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운동을 통해서 좀 전에 슬라이드에서 보여줬지만 다양한 운동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 연금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동권이나 접근권 그리고 편의시설 그 다음에 인권 이러한 정책들이 줄줄이 10년 사이에 당사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전에는 장애인의 어떤 제도는 전문가들이 디자인해주는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자립생활 운동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부터는 장애인 당사자가 원하는 서비스들이 법제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로 더불어서 2000년대에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정치를 참여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의 문도 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성 장애인들이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도 이 시대에 열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교재 4쪽에 보시면 이 활동지원법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활동지원법과 관련되는 법률들이 4-5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죠. 그래서 자립생활을 지원하도록 국제적으로 천명하고 있고 특히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는 우리나라가 자립생활을 이 조항에 포함시키는 데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18조에 보면 의료재활 서비스가 있는데요. 여러분 교재 4쪽 중간에 있습니다. 그 의료재활이 아주 많은 의료재활 서비스가 있는데 여러분 교재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잠깐 읽어보시면 장애인 의료비, 건강보험료 경감, 장애인 등록진단비, 아동재활치료 언어발달, 보조기구 교부, 보장부 청구권이나 급여, 장애아동, 그 의료재활시설, 재활병원, 국립재활병원 등 의료
중심의 서비스가 장애인복지법 18조에 의해서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서비스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정기국회 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권 보장에 관한 그런 법률이 또 지금의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이 법과 같이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건강권에 관한 이 법률과 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 그리고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그 다음에 이 활동지원법이 또 장애인복지법 이 55조에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토론하고자 하는 내용이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특히 문재인 정부는 2019년도에 전격적으로 장애인 등록제를 등급을 표기하게 됩니다. 1급에서 6급까지의 장애인을 1, 2, 3급은 중증, 그 다음에 4, 5, 6급은 경증 이걸 갖다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두 등급으로 나누면서 모든 장애인들이 종전에는 1, 2, 3급 중증 장애인들만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았다면 2019년도 7월 2일부터는 모든 장애인들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 그 정책발전 계획에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나 장애인 복지법이나 장애인 활동지원법, 장애인 정책 종합발전계획은 이게 하나의 활동지원 서비스와 자립생활이 연관이 되는 그런 법률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주로 2008년도, 7년도 요 사이에를 지나가면서 2011년도에 활동지원법이 이제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활동지원 서비스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연간 예산 규모는 1조 5천억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1년 예산, 장애인 복지의 1년 예산이 3조 4천억입니다. 그 중에 1조 5천억, 단일 서비스에만 1조 5천억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거 말고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합치면 2조 원대의 그 예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용 인원은 262만 명의 장애인 중에서 9만 9천 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잘 알다시피 자립생활센터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종사 인력은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면서 모든 등록 장애인으로 변화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주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활동지원 서비스는 조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세 방식은 불완전하죠. 매년 예산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의료보험과 같이 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하는 나라가 대다수인데요. 스웨덴이나 이런 등등의 나라들은 사회보험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계속 국민들이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 사회보험 방식에서의 예산이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조세 방식의 예산은 매우 불안합니다. 국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예산을 동결하거나 감축하거나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에게 시간을 덜 주고 그리고 그 예산에 맞출까? 매년 그 예산에 맞출 수 있는 그런 관리 감독을 국민연금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애인 정책종합발전계획에서는 이렇게 조사표를 이렇게 인정조사에서 종합조사로 변경하면서 일부 서비스의 내용들을 조정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서비스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이 활동지원 서비스에 보면은 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는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이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문목욕, 방문간호, 긴급활동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에다가 플러스 알파 해서 지금 새로 방문 재활 서비스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토론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장애인 당사자 단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보통 법을 개정하거나 법을 만들 때는 장애인 당사자 단체가 토론도 하고 또 그 위에 통계조사도 하고 실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법을 만들거나 개정하게 되는데 이 법은 보건복지부가 발의한 것도 아니고 장애인 단체가 이걸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이게 어디서 요구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회의원 최혜영 의원실에서 이 법을 발의하게 된 것은 장애인 단체의 어떤 요구를 조사하지 않고 이 법을 일부의 장애인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법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개정안에 따른 문제점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의료재활 정책에 혼선이 올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의료재활은 장애인복지법 18조뿐만 아니라 의료법 그리고 여러 가지 법률에서 의료재활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근데 의료재활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시설이라고는 뭐냐면 병원, 뭐 아니면 재활병원, 아니면 뭐 의료센터 같은 것들이 있어서 전문적인 시설이나 기자재가 있고 거기에 의사가 있어서 전문화를 시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료보험 제도가 같이 연계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립생활 정책이 이제 잘 여기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은 탈시설과 탈의료가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의 같은 당의 그 민주당에서는 자립생활 정책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탈의료를 가고 있는 입장에서 반대 정책을 내놨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활동 지원 정책은 사회 참여와 사회 활동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죠. 요양보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요양보호는 메디칼, 의료적인 것이고 돌봄의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면 장애인 활동 지원 정책은 메디칼이나 돌봄의 서비스와는 관계가 없고 오히려 사회 통합이나 사회 활동이나 사회 참여에 목표가 맞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의료 서비스를 이 활동 지원 서비스에 넣는다고 하는 것은 법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장애인 유형별 형평성 제고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장애인 유형별로 문제가 되는 것은 척수장애인들이라든지 내병변 장애인들이라든지 아동 부모님들이 원하는 아동기에 있는 장애인들은 물리치료라든지 언어치료, 작업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동 바우처에 그와 똑같은 동일한 서비스가 존재하고 있고요. 물론 부모님들이 그 물리치료가 있으면 굉장히 환영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들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장애 유형별로 어떤 형평성을 제고해서 이 법을 만들어야지 이 의료 제한이라는 것은 별도의 서비스로서 지금 그 장애인복지법 의료 제한 서비스라는 큰 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한 틀로 만들고 예산을 하나로 담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걸 갖다 여기저기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나누는 이유는 1조 5천억이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편성해서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 일부 로비를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의료 인력들이 정치권이 지금 변동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대선을 앞두고 많은 그 사람들이 이런 법률을 개정해서 1조 5천억의 예산을 그냥 정액을 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조금 장애 유형별로 형평성이 제고가 되는 것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소개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제 간 충돌은 장애인 단체가 이 법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의사협회가 있습니다. 의사협회에서는 이런 의료행위를 의사의 관리 감독 없이 진행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의 충돌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사들이 전국의 장애인 복지관 240개에서 물리치료나 기타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의협에서 이걸 전면으로 보건복지부에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의 그 장애인 복지관의 물리치료가 모두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이유는 유사 의료행위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병원이나 병원에서 의사의 지시하에서 근데 그 전에 이 서비스는 어떻게 되느냐 소견서 한 장으로 촉탁 의사가 1년에 한두 번 장애인을 보고 그 소견서를 가지고 물리치료나 언어치료 그 기사들이 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돈을 받지 않았을 때는 의사협회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에게 1,000원, 2,000원 수수료를 받을 때는 의사협회가 바로 제재를 가해서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해서 현재 보건복지부는 각 복지관에서 물리치료나 이런 의료행위를 자제하도록 그렇게 권고한 공문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향후 의료법을 위반하게 되고 또 장애인단체의 충돌을 가져오게 되고 또 이런 정치가 이렇게 변화되는 이 시기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일부 당에서 이걸 공약을 삼기 위해서 이렇게 의료인들을 앞세워서 이렇게 이런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아마 그 장애인 당사자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사 표에 보여줬듯이 이 활동보조 서비스는 시간 단가가 14,000원이라고 본다면 방문법은 75,000원 정도가 되고요. 방문간호는 55,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방문 재활 서비스는 얼마나 될까요? 제가 의료보험 수가를 계산해 봤을 때는 주로 이제 최고 높은 값어치가 됩니다. 의료보험 수가인 경우에 우리 감기를 앓으면 보통 의사들이 1,500원이나 3,000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의료보험에는 2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물리치료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을 당사자한테 받게 되고 국가에서는 10만 원 정도 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코스트를 계산해 봤을 때에 지금 현재 활동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코스트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장애인들이 활동보조 서비스를 1시간 받으면 14,000원이 발생이 된다고 했을 때에 물리치료 1시간을 하게 되면 7만 원 이상의 수가가 되면 약 7배의 그 예산이 간축이 된다. 내년도 예산에 2022년도 예산에 한 푼도 예산을 기재부에서 예산을 정액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앉아서 그 1대7 정도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데 전체 1조 5천억 중에 30% 정도가 이쪽 서비스 예산으로 빠지게 되면 기존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라든지 장애인 당사자가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면 예를 들어서 50시간을 받는다 그러면 일주일에 4번 정도만 받으면 그 돈이 다 소멸이 되는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는 지금 이게 조사를 장애인 당사자로 해서 조사된 게 없고요. 25명 정도의 사례가지만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빠른 시간에 포기가 되지 않고 법제화되고 있다. 이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논의까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제한과 자립생활인가? 이거는 뭐 지금 의료 제한은 지금까지 한 30, 40년 동안에 여러 가지 전문화되어 있고 많은 시설화되어 있고 또 우리 주변에서 이제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가 전 세계에서 아주 우수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그 서비스를 받을 때 의료보험을 포함해서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 의료적인 혜택을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를 통해서 잘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방문 제한 서비스를 가져와서 별도의 예산을 사회보험 방식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조세 방식의 예산으로 전환해서 쓰겠다. 이것은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예산의 낭비가 첫 번째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립생활은 지금 활동지원 서비스가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자립생활을 추진하는 것은 탈시설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줄여나가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이제 살 수 있는 장애인들인데 주로 중증장애인들과 발달장애인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 자립생활이라고 보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2022년 동안에 포용력 있는 장애인 자립생활이라는 이런 주제로 탈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책은 탈시설 정책을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반한 의료 제한을 여기에다 끼워 넣으면 서로가 맞지 않는 그 논리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의료 모형과 사회적 모형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생활의 실천 과제는 탈시설이나 탈의료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애들로부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역시 실천 과제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와서 일부 교수들 사이에서는 개별 예산 지원제, 영국이나 독일에서 하고 있는 개별 예산제 지원에 대해서 쟁점하고 있죠. 이 활동지원 서비스의 예산을 장애인 당사자에게 주면 장애인 당사자가 그거를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로 품목을 구입하도록 물리치료라든지 활동지원이라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당사자가 스스로 디자인할 수 있도록 개별 예산 지원제가 쟁점화되고 연구되어 왔는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세 방식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개별 지원 예산제를 추진을 하지 못하고 왔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방문 제한 서비스가 이 활동 지원 서비스에 포함되면 이게 수면 위로 떠올라서 당사자들이 개별 예산 지원제에 관한 것이 쟁점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선 과제는 자립생활 정책에 너무 혼선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이 탈시설, 탈의료에 관한 것들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 자립생활 정책의 기본 방향인데 이걸 갖다가 의료 제한을 지금 의료를 의존하지 않고 그리고 시설에 거주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와서 인권이라든지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지금 탈의료로 해서 다시 보호하고 다시 케어하고
이게 다시 3, 4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정책을 쓴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시장의 독재간 충돌은 사전에 아마 조율할 수가 있다고 보고요. 아마 이런 세미나를 거쳐서 의협이라든지 이런 의협의 의사들에 대표하는 그런 기관들의 협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촉단 의사를 한 사람이 그 장애인을 진단하면 물리치료는 계속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의사가 보지 않고요. 촉단 의사가 특별히 시설에 와서 보지 않는 한은 당사 물리치료사가 장애인의 어떤 변화를 관찰하고 치료를 진행한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 의료 행위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좋은 병원이나 우리나라는 호주와 달리 있어 호주는 섬이 많아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방문 재활 서비스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굳이 방문 재활 서비스를 할 만한 거리가 안 나온다 이겁니다. 예, 두리발만 타도 갈 수 있고 병원을 걸어도 갈 수 있고 한데. 또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경증장애인을 중심으로 하겠다. 사고보험주권을 중심으로 하는 법의 개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누군가 모르는 사람들이 이 법을 만들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가 개발이 돼야 됩니다. 활동지원 서비스 속에 정말 장애인들이 많이 원하는 서비스가 뭐냐. 내병변 장애인 같은 경우 물리치료를 원한다. 그러면 넣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당사자의 서비스 개발은 좀 더 이 예산하고 여러 가지를 디자인해서 해야 되는데요. 저는 당사자 중심의 자립생활의 활동적 서비스를 개발한다면 동료 상담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동료 상담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고 자립생활을 하는 장애인들 그러면 그분들이 이 시간 급여를 중증 장애인들이 동료 상담해주고 급여를 받게 되면 자립생활 센터에서 직원으로서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도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좋은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이렇게 빨리 법을 통과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정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별 서비스 형평성 제고는 활동지원 1조 5천억이 어떤 특정한 장애인의 예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척수장애인들의 예산이라든지 내병변 장애인들의 예산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아동기 때 아이들의 예산인데 이게 아니라 이 중증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참여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디자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법은 의료재활의 축에서 빼가지고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고 별도의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2년도에 현재 예산이 국회에 넘어가 있는데요. 국회 예산을 보면 2022년도에 활동지원 예산 증액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기재부에서는 앞으로 정액할 이유가 없다.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국회의원실에서 이 법을 개정할 때에 추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위원회의원실에서 올렸기 때문에 기재부나 국회에서는 예산을 더 반영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면 즉시 시행령이 떨어지게 되면 기존 예산에서 이 서비스를 쓰다 보면 예를 들면 14,000원의 서비스를 70시간에 받는 사람이 7시간에 받는 그런 결과가 주어진다고 봤을 때에 센터에 운영하는 센터나 장애인 당사자나 받아들이는 충격은 매우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많은 말씀을 하셨고 또 눈앞에 것도 있죠 시간상. 이제 장애의 활동지원법 일부 개정안은 다양한 논의를 조금 하는 데 부족하다 말씀하셨고 소비자의 우선적 욕구 반영 노력에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해 진행되는 거냐 이렇게 크게는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아예 방문 제한이라는 이런 것들이 우리 자립생활 탈의료화 쪽하고 굉장히 전면적으로 대치되는 정책이 아닐까 우려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또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년에 이제 장애 활동 보조 예산을 보면 1조 5천억이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뺄 걸 다 빼고 나면 기실 우리 활동 기업사들이 만든 것은 8,700원인데 이렇게 앞으로 이제 시장을 형성할 때 이 의료 우리가 방문이 들어올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고요.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이런
프로그램도 공개하지만 주거 서비스나 동료 상담이나 정보 제공, 이동 지원 서비스 등도 제도 속으로 품어져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또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장애 유형별 형평성이 제고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아무래도 발달장애인 쪽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렇게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발달장애인이 과연 물리치료가 필요할까라는 개념을 바꿔드릴 때는 또 다른 유형의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이제 우리 교수님 그 요약을 가지고 제가 잠시 정리를 해봤고요. 한국 발달장애인 가족연구소 김인 단장님 우리 먼저 토론의 문을 열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박수 한번. 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는요, 한국 중증 내병동 장애인 부모회에 이정훈 대표가 오시기로 했는데요. 좀 지역에 좀 급한 일이 생겨서 제가 대신해서 의견을 전달하고자 왔습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중증 중국 뇌병변 장애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래도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선천성 또는 발달기의 뇌손상으로 인한 뇌병변 장애와 뇌손상의 범위에 따라서 시청각장애, 지적, 언어, 뇌전증, 희귀 난치성 질환 등을 한 서너 개 가지 이상으로 복합해서 가지고 있는 중복 장애인을 중증 뇌병변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아마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서 심한 장애인 그리고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되면서요. 최중증 장애인이라는 용어로 차별성을 지금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지장애와 사지마비 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그 다음에 다수의 신체 보장구 사용으로 인하여 교육, 직업, 지역사회 복지시설, 자립생활 지원 등에서 심각하게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또한 장애인 자녀와 부모들에게 선택되어지고 종사자가 바뀌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되기만을 바라는 의뢰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 특성상 근골격계 경직과 구축, 그리고 사지마비 와상, 심혈처리, 삽식 지원, 그리고 경관 삽식, 가래 후육 등의 지원으로 노동 강도가 굉장히 높고요. 전문 케어 능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많기에 활동 지원사의 매칭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지원 서비스를 요구할 수조차도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해마다 시간당 수가도 인상되고 중증장애인 가산수당도 시간당 1,000원에서 1,500원, 내년 2020년에는 2,000원으로 인상될 거라고 보건복지부가 발표도 하고 있지만 중증장애 쪽에서는 더더욱 와닿지 않는 현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애 유형과 지원 활동의 노동 강도를 고려치 않은 일괄적 수가 인상은 좀 더 수월한 그런 노동 강도가 낮은 쪽으로 종사자 지원이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는 활동 지원사가 된다 하더라도 제가 활동 지원사가 된다고 아마 같은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수당을 받고 유독 중증의 와상 장애인 지원 종사자들에게만 희생과 봉사라는 희망 고문의 호를 쓰고 끌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산수당 또한 종합평가로 판정 도구가 바뀌면서 기존에 가산수당 받던 많은 분들이 탈락되었습니다. 왜 탈락되었는지는 당사자에게 종합평가 결과가 오픈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판정도구 평가대로 가산수당 대상자가 되려면 사지마비 장애 인지적 손상이 동반되어야 하고 또 1인 독립가구여야 하고 그리고 또 직업 등의 사회활동이 있어야만 가산수당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이 상황이 가산수당에 대한 이 상황이 전혀 우리 중복장애인들한테는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보건복지부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가산수당 그럼 대상자가 전국에 도대체 몇 명인가?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건복지부에 질문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장애인 자립에 대한 정책은 와상장애인의 성인기 자립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자립조차 힘든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은 사회활동 지원 항목에서 활동지원 종합평가 점수가 깎이고, 그리고 가족과의 동거로 돌봄 보호자가 있다는 이유로 또 심지어는요, 비장애인 형제 자매가 성인이 되면은 돌봄 가족 수가 증가되었다는 이유로 평가 점수가 깎이는 등 최대 12 추가 시간 포함해서 270여 시간 정도 지원될 뿐입니다. 이거는 서울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전국은 또 아마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서울은 시가 조금 이제 추가 수당을 주기 때문에, 시간을 주기 때문에 270시간이라고 말한 점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열악한 서비스 상황에서 현재 발의된 장애인 활동지원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에 우리들은 더더욱 큰 역차별의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의료재활 영역에서도요, 뇌병변 장애 아동의 생애주기별 지원은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텅 비어 있습니다. 재활의학과의 재활치료는 소아재활치료와 성인재활치료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유아기 뇌병변 장애의 조기 접근과 치료 지원이 만 13세로 한정되어 있어서 그 이상의 청소년기 재활은 청소년 재활의학과도 없고 청소년 재활치료실도 없습니다. 그나마 성인 재활에서는 중도 뇌손상, 그 다음에 뇌졸중 치료로 인한 뇌병변 장애인의 급성기 회복기 치료에 전담해서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에서는 실제로 소아재활 이후의 치료 접근은 완전히 공백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 13세 이상 되면은 여러분 장애가 없어지나요? 그럼 그렇지 않죠. 네, 치료가 필요 없을 만큼 정말 다 치료되었다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장애인 복지 정책으로 발달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이 유일하게 있지만요, 이 또한 학령기 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성인 장애인은 치료받을 병원도 없고 치료 지원 정책도 없는 그런 험물지 상태로 헌법에도 보장된 국민의 건강 보장이 심각한 침해를 당하고 있는 꼴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헌법에 도대체 어떤 조항에 이런 게 있느냐라고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34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4항은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그리고 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제36조 3항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네, 이어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가는 최적중 장애인의 건강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한 생애주기별, 각 장애 유형별 맞춤형 건강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국가의 책임을 저버려서는 안 되겠죠. 저희가 장애인 활동지원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걸 좀 들여다봤는데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항목에 보면은 박물재활 치료를 추가한다는 것을 보니까 매우 불합리하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하는 최중증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에 역행하는 정책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으로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그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활동 지원이 필수 정책이라면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사회인으로서 주류에 속하는 삶의 유지를 위해서는 누구나 건강이 담보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듯이 최중증 장애인의 가장 취약한
건강 부분을 받쳐주는 정책 없이 사회활동 지원만 강조하는 것은 건강한 장애인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 항목에 추가하여 방문 재활 치료 수가만큼 활동 지원 서비스량이 늘어난다고 해도 치료 욕구만큼 채워질 수 없을 뿐더러 현재도 부족한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의 양적 질적 저하 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이 중증장애인의 부모가 아니라 사실 발달장애인 부모다 보니까 저는 딱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잘 된 거 아니야? 선택권은 당사자한테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쓰면 되잖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활동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탈시설도 외치고 있고 모든 걸 행복 추구권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상황에서 활동 시간마저 이렇게 적은데 그 안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나눠먹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다운 삶을 더 이상 살 수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사실 부모들은 굉장히 치료에 대한 걸 종중이 부모들은 목말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다 써버리면 나머지 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되죠? 고스란히 가족이 또 떠안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더라고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거 개선안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바우처 사업의 하나인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G2 사업이라고 부르죠. 그 한 꼭지로 성인 장애인 방문형 맞춤형 운동 서비스가 사실 시행되고 있습니다. 재활운동사가 집으로 방문해서 건강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데 이게 생애 1회 12개월만 서비스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 또한 아주 극소수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울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아주 적죠. 아까 말한 것처럼 2회 12개월 서비스예요. 그 다음에는 체험료는 이걸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G2 사업의 예산은 이렇게 통 예산으로 기초한 채 내려오고요. 그 서비스 종류는 너무도 다양해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새로 추가되는 G2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산 확보는 되지 않고 서비스 종류만 한정없이 펼쳐놓고 지역에서 서비스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이런 기막힌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G2 사업의 운동 서비스 사업을 좀 더 확충해서요. 이동의 어려움과 건강 유지의 절실함을 갖고 있는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독립적인 정책으로 확대시켜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방문 재활이 의료법과 상충되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의료법 또한 누구를 보호하자고 하는 법인지 또 되묻고 싶습니다. 의료 서비스를 받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면 이 또한 타당하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리 작업실의 행위를 의사처방과 진단하에 방문 치료를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꼭 정책으로 담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무리 급하다 해도 활동 지원 시간을 쪼개어서 그 안에 방문 재활 치료를 담아간다면 당장의 근 골격계 변형 예방을 위해 부모님들은 사회활동을 포기하고라도 방문 재활이 아마 치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아마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자식이 척추가 휘어가고 있는 모습을 누가 진짜 바라보고 있겠어요. 지금은 그나마도 전혀 무방비 무대책이어서 이정훈 회장 그 아이가 척추가 이렇게 110도로 이상 휘어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냥 막 가슴이 철렁하고 애태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장애인 복지 예산이 OECD 수준으로 좀 더 확충돼야 하면 물론이고요. 예산 반영을 좀 더 다각적인 연구와 체중증 장애인, 소수 장애인의 사각지대 보완에 만충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네, 이렇게 우리 이정국 회장이 중증 장애인 부모의 마음을 전달해 달라고 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정규일 교수님 이제 장애 영역의 형평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는데 이 토론을 듣다 보니 저는 이제 같은 장애에서도 정도의 어떤 형평이 있어야 되겠다.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들 중증이고 중증 장애인이 이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지체장애인이라서 그나마 상처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저도 발달장애인들 여러 개 한 10일 정도 가르쳐 보니까 발달 안에서도 정도의 차이가 굉장히 상존하거든요. 이런 쪽에서 우리 제도가 좀 더 촘촘하게 생명하게 좀 디자인이 되고 집행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속삭거리 우리 부모님들 심정은 이해는 못하지만 그런 영혼이 담겨 있는 것에서 마음이 좀 아프고 무겁고 그렇지만 또 오늘 모이신 우리들이 함께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론 감사합니다. 예. 네, 이제 다음 토론자를 모시겠습니다. 이태식 교수님, 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동의과학대학교 물리치료과 교수이고 아마 정진수 기자님이 저에게 몇 분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수락을 했는데 사실 오늘 수업을 이제 주간 수업을 지금 빼먹고 오후 가야 돼서 그래서 또 이제 다음에 보완을 하고 오늘 수락식을 빼먹은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장진수 회장님 제일 말씀하실 때는 제가 직전 그 대한민국에서 협회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저인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토론은 제가 협회하고 어떤 논의되지도 않았고 제가 또 여기 오는 일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그 발제하신 조 교수님 발제문 보고 제가 몇 가지 이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그것 또한 조 교수님에 대한 반론이 아니고 조금 이제 오해가 있는 부분들 조금 바로잡기 위해서 몇 가지 조금 말씀을 드리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논쟁을 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먼저 발제해 주신 이제 조 교수님 그 내용 중에 몇 가지가 물리치료 수가에 대한 걸 말씀하셨어요. 이제 물리치료 받으면 10만 원이 든다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한 2만 원, 3만 원 물리치료 한 번 받는데 그럼 본인 부담이 병원에 따라서 다릅니다. 20% 내는 곳이 있고 50% 내는 곳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 자체가 큰 병원으로 갈수록 본인 부담을 많이 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갈수록 많이 부담하고 병원은 제일 큰 병으로 환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 부담을 좀 높아야죠. 병원에 받는 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치료 한 번 하게 되면 2만 3천 원 정도 받게 되고요. 그 중에 이제 20%는 본인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복지관의 물리치료가 다 불법이다 이제 그 부분도 장애인 복지관이 지금 현재 물리치료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일반 복지관에 일반 종합복지관에 물리치료하는 부분에서 조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보고 논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논쟁이 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가 잘 모르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불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일부 보강할 거 하고 그렇지만 법이 통과되면 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이 통과되면 합법이 되기 때문에 법이 통과될 것을 우리가 염두해서 지금 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만약에 법이
소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우리가 논의를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그 장애인 건강법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이미 지금 5년 전인가 통과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 조카가 바로 밑에 동생이 이제 작은 애가 저는 고향이 경북 봉화군 제3면입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1급 장애예요. 1급 지체장애, 내병변 장애,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봉화에는 이 아웃처를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워낙 시골이어서 또 뭐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오고가 안동에서 애를 이제 데리고 나와서 안동에 혼자 계십니다. 조카를 보면서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왜냐면 특수학교를 다니기로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활동지원사 선생님이 우리 집에 이제 오셔가지고 주간에 봐주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그 발제해주신 조 교수님 말씀처럼 이 장애인 활동 지원법에서 그 방문 제한을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거 아닌가. 저도 잘 몰라서 제가 장기장님께 여쭤봤었습니다. 여쭤봤더니만은 저도 뭐 방문 물리치료 하면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보니까 그 정해진 파이 안에서 그걸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실제로 활동 지원에 해야 될 그 파일을 물리치료 받는데 잘라 쓰다가 보면 활동 지원을 정작 못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법을 다양하게 장애인분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려면은 기존 지금 그 최혜원 의원님이 발의해 놓으신 법에도 보면은 의사의 처방을 받도록 해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조 교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실 때 의료기관 밖에 나가서 하는 것은 지금 의료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했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허용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사들도 왕진을 허용했거든요. 왕진을 허용했고 또 간호사들도 방문간호 의사의 처방을 받아갖고 이미 밖에 나가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치료도 결국 지금 여기서 보면은 처방을 받아서 나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여기 예산을 안 써도 건강보험에서 집행하면 되는데 처방을 받으려면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찰을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치료를 또 그쪽에 비속을 시키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왜 여기 예산에서 써야 되느냐. 그 부분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미 법은 발의되어 있고 지금 보니까 시간적으로 이 법에 대해서 변경을 주려면은 2년 한 반 정도 남았더라고요. 지금 현재 국회의원 회기가 지금 2년 남았죠. 2년 한 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 안에 조금 이렇게 지연되도록 하면서 뭔가 조율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거기서 어떤 개정을 해서 그 건강보험 처방을 받아서 가니까 처방을 받을 때 물리치료라든지 뭐 자극치료라든지 다른 어떤 기타 필요한 장애인 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적인 것들이 있다면은 그 건강보험에다 기속을 시켜서 건강보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아무 문제도 없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전 세계에서요 방문 물리치료가 되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일본도 방문 물리치료를 다 법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숙가도 의료비에서 집행이 되고요. 일본은 개호보험에서도 방문 물리치료를 하는데 거기서 우리나라도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거지만 제가 복지부의 국장님하고 막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뭐 법을 만들 때 유럽을 가보고 미국을 가서 그 벤치마킹을 하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본을 가요. 그래서 최종은 일본 걸 뺏겨가지고 유럽이나 이 대륙계 법들을 버리고 제도들을 버리고 일본 제도를 가져오다 버리고 우리나라 지금 요양보험도 일본식이 되지 일본이 개호보험을 핵심을 지금 많이 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일본에도 개호보험에서 방문물리치를 나가는데 개호보험 제도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일본은 어쨌든 그 일반 다른 보험에서도 그 의료비를 지출하도록 방문물리치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문물리치료가 허용되어야 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저도 이제 조금 전에 제 조카를 예로 들었지만 조카가 봉화에서 안동에 있는 학교를 간다든지 물리치료를 받고 가려면은 두 사람이 다 달라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 동생 부부가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농사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방문물리치료 허용되면은 방문물리치료사가 한 명만 오면 되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방문물리치료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제가 요구도 조사 장애인분들한테 요구도 조사를 해왔을 때도 방문물리치료에 대한 요구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거는 뭐 비정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미 방문물리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제도적으로는 법에는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공공으로 다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2,100몇 개의 보건소가 있습니다. 보건소가 있는데 그 모든 보건소에서 방문물리치료를 하고 있어요. 지금 CDR 사업으로. 그래서 지역사회 재활 사업이죠. 그래서 방문물리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걸 법적으로 제도화해 놓지 않은 뿐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정부에서 또 제가 보기엔 정부보다는 아마 국회에서 이 국회의원분들이 아마 보좌관분들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 토론을 거쳐서 좋은 이 안들을 전달한다면 또 개선책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그럼 대안이 뭘까 찾아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장애인 건강법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건강보호법이라든지 또 아니면 지금 현재 이 그 장애인 활동 지원법을 개정안을 하나 더 내는 거죠. 지금 장애인 활동 지원법이 지금 5개 넘게 지금 발의되어 있거든요. 개정 법률안이 총 한 10개 정도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개정안이요. 그 중에 3개가 이미 통과됐고 나머지가 8개 정도가 지금 계류 중이에요. 심사 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언제 될지는 모르겠죠. 그 중에 아까 뭐 논의되었던 것 중에 65세가 넘어가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게 이제 그걸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놓은 법안도 몇 개 발의가 있더라고요. 제가 전체를 읽어봤을 때. 그래서 그렇다면 거기에서 이 방문 재활을 그 비용에서 사용하지 않고 건강보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문구를 하나 넣어서 재발의를 넣는다면은 그건 나중에 심사를 할 때 그 병합 심사를 한다면은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예산은 그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이 아니라 건강보험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장애인 분들은 물리치료나 작업치료를 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그래서 그러면 시간이 된 건 아니죠. 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제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조사해봤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사용하는 그 유를 조사해보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방문 간호가 있습니다. 방문 간호가 있는데 방문 간호를 사용하는 율이 1%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방문 간호를 사용하면 4시간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문 간호 한 번 쓰면은
시간이 4시간이 차감이 되니까 방문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 뭔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필요한 수는 있으지만 줄을 버리고 보조적인 것들을 내가 택할 수 없는 노릇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금 우리가 이미 뭐 상황은 벌어질 거지 않습니까?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좀 개선책을 어떻게 안을 좀 잘 제시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나머지는 전체로 그런 내용들도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기회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커뮤니티 케어라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으로 추진하는 거죠. 커뮤니티 케어 안에 우리 조 교수님이 말씀하신 탈시설, 뭐 지역 중심, 또 탈시설 지역 중심이라는 것은 의료를 버리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뭐냐면은 결국은 가족 중심의 그 관리를 하자는 게 탈시설 지역 중심의 로 가자는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설에 가면 가족하고 단절이 되니까 그러면 가족 주변에서 좀 장애인 분들이라든지 노인분들이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기를 만들어주자 하는 게 모토라서 커뮤니티 케어를 굉장히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좀 이 비용을 그쪽으로 넘겨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오늘 누구보다도 좀 불편한 자리에 오셨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셔서 마음이 편했고 교수님부터 분들이 얘기해서 참 힘이 되니까 감사하고 저희들이 이런 정책 토론회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을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장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면서 하는 게 앞으로 이렇게 예산적인 문제라든지 시스템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을 때는 이게 결국은 이제 사법이 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이런 우려가 많죠. 그래서 근데 뭐 교수님 주신 의견도 저희들이 앞으로 잘 담아서 우리가 오늘 이거로 마칠 게 아니고 저희가 뭐 유튜브 방송도 하고 있으니까 수많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진짜로 장애인들에게 좀 좋은 그런 법 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저 뭐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해봤지만 한 번도 우리 국민들에게 신경 올려줄 만한 개정은 없었다라는 것들이 국민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 멀리서 오셨는데요. 진영식 회장님 토론 해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PT 누가 해주시나요? 진행하면 될까요? 예, 진행하세요. PT 좀 띄워주시고요. 일단 저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소속이 있고요. 현재 제가 맡은 건 서울협회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진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책자 같이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일단 뭐 발표 자료 PPT를 좀 요약해서 정리했는데요. 시간 안에 다 안 끝날 것 같아가지고 조금 추격을 했는데 그래도 많더라고요. 인지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발제 수준으로 했더라고요. 네. 이건 뭐냐면 그 발제문을 보고 방문 재활, 의료 재활, 뭐 기타 등등을 받지만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외에 활동 지원 제도에 대한 원론적인 거를 안 건드리고 자꾸 이렇게 개정만 하고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발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은 드리겠지만 그 외에 정말 활동 지원 제도 이렇게 토론장에 와서 얘기할 때
어떤 것들이 그러면 문제가 있는지 한 번 더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자꾸 짚어봄으로써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10년 지났죠. 근데 이 그 목적 바로 그 장애인들 우리 자립생활 통해서 지역사회에 안착해가지고 지역사회와 통합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불편한 활동지원제도 도입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의료 쪽과 곧 탈시설 요구만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자립생활이라는 거는 탈시설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필요합니다. 탈제가. 그다음에 탈원화도 필요하고요. 요즘 이제 정신장애인 쪽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탈원화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현재 이제 활동지원 제도 이게 필요한 게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참여 적용하면서 사회적 보형을 격차시키는 그동안에 이제 보호였다면 보호에서 권리로의 전환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요지는 지금 잠시 얘기하는 이 부분과 마지막에 제안 부분 두 가지를 드릴 건데요. 그 외에는 제가 좀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시간 잡아놓고 이건 다 같은 내용들일 겁니다. 주장일 겁니다. 왜 방문제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개선 적극 지지하고 찬성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같은 파이 가지고 그 안에서 쪼개먹는 게 문제인 거죠. 뭐냐면 그 좋은 정책과 좋은 제도는 좋은 예산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준비 없이 자꾸 정책 제도만 바꾼다고 해서 그게 올바른 개정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대안 어떤 것이 있을까? 이 대안 없이 개정만 한다는 건 저는 반대를 하고요. 하지만 이 제도, 필요한 제도들은 당연히 들어와야죠. 꼭 중증, 중복, 여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병증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중증이 됐는데요. 병증 장애인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그 다음에 요즘 중도장애인분들 많이 생기셨잖아요. 근데 중도장애인분들이 거의 중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경증장애인들이 소외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선천장애입니다. 소아마비 선천장애인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장애 운동을 하고 뭐하고 하면서 중증장애인들한테 쳐요. 중도장애인들한테. 이런 것들이 또 문제도 있고.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바로 파이를 늘리면서 제도를 개선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이 개선 없이 한다는 건 문제가 있고요. 이 그 정책 개선, 제도, 재정, 물론 재정 필요하겠죠. 근데 자꾸 개정을 하고 하는데요. 저희가 주장하고 싶은 건 시스템입니다. 원초적인 시스템이 안 바뀌고 나서 그 상태에서 개정 100번 해봤자 저는 필요 없다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말씀드릴 활동지원 제도의 원초적인 문제 한번 같이들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활동지원 제도 종사자 처우도 필요하다고들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오늘은 처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셔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 활동지원에서 처우 좋아져야 됩니다. 왜? 이용자 서비스 질이 보장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직업군, 제대로 된 직업군이 아니다 보니까 수가에 따라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들도 많고 서비스 질도 떨어지고 또 활동지원사 분들도 다들은 아니시겠지만 그래서 다들 이동지원이나 편한 거 하려고 하시지 중증장애인 안 하려고 합니다. 요즘 10분에 한 번씩, 1시간에 한 번씩 체위 변경 해야 되는데 새벽에 똑같은 거 안 가갖고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처우 보장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회피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나 싶고 그래서 저는 활동지원 제도에서 종사자 처우 개선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활동지원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안녕 보장 이거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한
공공과 민간의 협치에 대해 공감하면서 규범적 쟁점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중증장애 이용자 직접적 사업 지원하는 현실적인 단가 가산 습관 이거 정말 필요하고요.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데 65세 이상 24시간 줘야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숨겨진 게 있죠. 이 제도가 왜 필요한지. 그동안 24 시간 활동 지원 시간 쭉 받았으면 다시 재검합니다. 다시 인정표 또 합니다. 그럴 필요 없는 거거든요. 누가 한 건데요? 공단에서 정부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이 사람은 300시간이다 인정을 해줬는데 그걸 65세 이상 됐다고 그걸 다시 바꿔요? 그러면 저희가 판정받는 게 공신력이 생길까요?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오히려 나이가 먹을수록 플러스 알파 더 해줘야죠. 기존에 받던 시간 거기에 65세 지났으니 더 필요하게 되는 플러스 알파 시간을 더 확대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왜냐? 정부에서 그냥 세게 나왔으니까 65세 이상이면 받지 마라 하니까 거기에 급급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뒤에 더 큰 게 있는데 저는 그래서 주장하고 싶은 게 기존에 받던 거 거기 플러스 알파를 해줘라. 저는 이렇게 좀 요구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정부와 공공이 책임지는 활동지원사의 노동권과 전문성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활동지원 기간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들에 대한 위상체 정리 그런 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여기 요즘 제일 문제되는 게 우리 근로지원법 충족시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활동보조가. 그래서 장애 활동지원 제도와 활동지원 사업 예산 편성 이로 인해서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활동지원 기관하고요. 활동지원사들 다중이해관계 만족 다를 못하고 있고 노사의 분쟁으로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 다들 알고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피해보는 거는요. 중증장애인들이에요. 중증장애인들 자꾸 피하려고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저 깊이로 인해서 제일 서비스 못 받고 피해보는 거는 바로 중증장애인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정조사 때 바뀌었잖아요. 종합적으로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체장애인 위주로 처음에 구성되었던 것들이 이제 저가 요구하는 건 전 장애 유형별로 인정조사가 다 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중복장애인 다들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의 조사표를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이거에 대한 것들을 좀 다방면으로 장애인 유형별에 맞는 인정조사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약간 게 장애인 개발은 아니겠습니까? 뭐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활동지원 구조별 급여 비용과 활동지원 서비스 의료적 가치와 자립생활 가치로 보지 못하는 거 문제가 있어서 다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용자들의 서비스 질 개선과 직결되는 활동지원자 처우 개선 그리고 가산 수가 기준 지급 문제 이런 거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표에 보여주시는 거 나왔죠? 네, 21년부터 11년부터 21년까지요. 최저임금이 4,320원에서 8,720원으로 101.9%가 올랐습니다. 그거에 가면 활동 지원 단가는 8,300원에서 14,020원 그리고 50%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이거에 대한 것들을 언밸런스 나고 그로 인해서 활동 보조인들의 활동 지원자들의 처우가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서비스 질은 이거와 비례로 줄어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좀 넘어갈게요. 지금 여러분들 모두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신체 손상 지원, 그죠? 손상, 무력, 사회적 분립, 신체적 기능 중심으로 장애가 이해되고 즉 육체적 장애로 봤었던 의료적 모델 아니었습니까? 이게 이제 사회적 모델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사회적 모델 자꾸 쓰는 걸 좀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사회적 모델입니까? 왜?
환경만 바뀐다고 장애가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이게 맞는 것처럼 많이들 쓰는데요. 저는 그래서 하나 이제 배운 게 인권적 모델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바뀌었다면 환경과 신체 거기에 인권 하나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 아무리 좋아져도요, 우리 정신장애인들, 발달장애인들, 지역사회 안착해서 할 때 의사소통 안 되면은요, 아무리 환경 좋아져도 안 됩니다.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인식 개선이 아니라 의식이 바뀌고, 장애, 기장에 따지지 말고 모두 한 주민이고, 한 마을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할 수 있게 장애인 단체들도 의식 개선 운동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안하고 싶은 게 환경과 신체 그리고 인권을 도입한 인권적 모델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어서요. 이 뒤에 뭐 PCP 관계 뭐 이런 내용들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가 아까 이거 가산수당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건 아까 우리 김혜미 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같은 거고요. 단지 이제 인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복장애 가지고 안 있다고 해서 가산수가 못 받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이 안에 제도 안에 문제가 모순적인 기준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얘기하기는 너무 길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다음 부분입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막 뛰어넘어갈게요. 뭐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활동 지원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그 다음에 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 지원 사업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단체에 우선적으로 물론 이용자를 위한 활동 지원사의 노동권과 전문성 담보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차동국가 그다음에 우리 전문 활동 지원사들 분들도요 이제 전문적인 교육 제대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활동 지원 교육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요. 이 안에 조금 더 추가해서 이 실습기가 현장에 늘려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받는 이런 실습이 아니라 정말 현장에서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 실습 시간 늘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수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식적 행위의 보수교육 이 문제가 많고요. 정말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현장에서 문제가 있는 게 어떤 것들인가 이런 거 보수교육을 통해서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이거는 제 철저하게 개인적인 겁니다. 자율성을 운동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 활동 지원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하는데 이걸 먹어도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립생활센터 진영이 지금 뭐 많이들 그러잖아요. 대부분 뭐라고 운동은 없어졌느니 뭐니. 근데 정말 하고 있습니다. 몇몇 군데 때문에 도매통으로 다 넘어가는 거지 정말 현재 탈시설, 탈제가, 탈원화 정말 현장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게 자율생활센터 진영이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 안에서도 좀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활동 지원 사업에 의해서는 저는 이 앞에 거 뭐 전문교육 이거 다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중증장애인들 지원받을 때 2명, 3명까지도 동시적으로 좀 지원받아야 된다 이런 거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 활동비에서 한 명이 하다가 허리 나가고 막 문제는 많잖아요. 이런 거 중국적으로 좀 같이 2-3명이 지원해서 할 수 있게 시간적 지원 확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주장하고 싶은 건 저는 활동지원 사업은 이제는 공공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하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고요. 비리가 생기고 한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 서울은 시범사업으로 사회서비스원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공공이. 왜냐하면 제가 공공이 하는 거는 찬성을 하나 사회서비스원처럼 정말 중증장애인과 어려운 장애인들 맡아서 하겠다고 했었던 사회서비스원이 경증장애인들만 하고요. 월급제 우리 개인 민간에서의 활동 기간에서는 휴게시간 못 지키거든요. 그 안에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활동 지원사 그 시간 뺏어먹는 건데, 근데 사회서비스는 상표대로 해서 그 시간, 투가분의 시간을 2배로 해서 지키겠다고 합니다. 좋은 제도네. 그럼 그런 좋은 제도 왜 민간에는 못하게 하는 거죠? 왜? 단가가 안 맞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나중에 편집하십시오. 장학한 건 아닌데요. 어떻게 36시간을 했는데 200만원 월고전 공급을 받아야 아무래도 공급제라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들리는 소리가 빨보를 재택근무가 가능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공공 말고요. 저는 일반 각 지역마다 사회서비스원이나 종합재가지원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이용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기관들이 정도의 위탁을 받고 하는 겁니다. 공공에서. 그리고 대신 근로계약을 공공화고 하는 거죠. 활동지원자분들이. 그럼 노조 분쟁 안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공공과 계약을 하고, 그럼 민간은 수수료 받지 말자는 겁니다. 25% 받아가지고 맨날 모자르다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남더라고요. 저희는 남아요. 근데 거기에는 또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또 착취예요. 노동력 착취. 전담 인력을 50명에 1명을 두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서비스를 하다 보니 70명, 100명까지도 1명이 감당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인력을 덜 쓰니까 그만큼 남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그래. 근로계약은 공공화하고 50명에 1명의 전담 인력들을 배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공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공간, 유휴공간 줄할 거예요, 나라에서. SH, LH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거 없다? 그러면 민간에서 지금 얻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임대료하고 관리비하고 운영비 지원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된다면 시간 200시간, 300시간 안에 안 날 겁니다. 다들 174시간 끊어서 8시간씩 법에 맞춰서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아마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근로의 계약은 공공화하고 그 서비스는 민간에서 제일 잘하거든요. 상담, 매칭, 사후관리 누구보다도 저희가 제일 잘해요. 거기에 동료상담까지 겸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공공은 못하거든요. 대신 시행령인 것만 좀 바꿔달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공공에서 좀 통제하는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뭐 탈시설, 탈례가 뭐 다 얘기하시는데 좀 제발 당사자 조직과 함께 의논하는 탈시설 로드맵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예산제를 적극 지지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한다고 해서 점점 더 길어지는 거예요. 자장으로서 좀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마무리 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 회장님 진심이라는 이 이야기를 믿어서 저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또 멀리서 오셨는데요. 우리 문성필 회장님. 예. 반갑습니다. 오늘 조영민 교수님과 백재와 이태식 교수님의 토론은 보고 저도 많이 좀 생각하게 됐고요. 고민할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다양한 사회 참여와 평등 실현을 위한 사회 통합, 이것이 저는 자립생활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장애인들이 어떻게 평등권을 실현해서, 그러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받지 않고 차별 없이 어떻게 평등하게 해서 지역사회 개발할 것인가, 지역사회 통합사회를 이룰 것인가가 자립생활의 주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평등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인데, 그 평등하게 할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기회를 제공 똑같이 하는 것이고, 조건이 평등하게 하는 것이고, 결과가 평등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 이렇게 마지막 사진, 이 사진을 한번 보면, 저는 이 사진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자립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아닌가. 여기에 의자와 야구 구경을 하는데 누가 야구 구경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필요하면 높이를 높여주고, 이렇게 해서 기회와 결과의 조건에 평등을 한 것이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장애인들의 평등권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로 가면 타이성의 문제나 탈오류화의 문제, 이런 것이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가 되겠죠.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근본적인 것에 다 발제자와 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특별하게 제가 더 첨가해서 드릴 말씀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 법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당사자 의견들을 무시하고 도저히 해낼 수 없습니다. 당사자의 의견이란 장애인 당사자와 또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 지원사, 그러니까 중요한 당사자거든요. 그리고 의료법에 관련된 의사나 관련된 분들. 그렇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방문 재활에 대한 문제는 저는 동의합니다. 왜 동의하냐면 장애인들 스스로들이 병원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복지관에서 받을 수 있고 집에서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장애인의 선택권의 문제죠. 꼭 병원에 가서 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만 지금 구조에 있어서 이 법이 진행되는 것은 동의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 발제자나 토론자들이 했던 의견이랑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데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단, 장애인 평등권 실현과 사회 통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제도와 구조를 갖춰놓고 장애인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장애인들과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 문제에만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비용 추계에 대한 문제인데요. 나머지는 뭐 다 동의하는 문제이고 또 하셨던 말씀하셨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비용 추계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비용 추계에 국회 예산 정책처에서 비용 추계에 대한 문제를 사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는 의안의 비용 추계에 대한 규칙의 3조를 이야기하면서 했는데요. 우리가 모든 법의 개정이나 제정할 때에는 비용 추계의 의견서를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그런데 거기에 국회 예산 정책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서 추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국회 예산처가 비용 추계할 수 있어서 예산 못 하겠다 이야기입니다. 이거 별로 정부는 반드시 이 추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그 비용에 관련된 것을 어떻게 비용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법으로 내야 됩니다. 그게 조세 수입이 됐든 세금 수입이 됐든 국채 발행이 됐든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반드시 명시받는다. 물론 법이 제정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역으로 우리가 누구 아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관련을 해서 1%도 1원도 증액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부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아까 우리 조영기 교수님이 장애인 예산이 3조 4천억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국가 전체적으로 2010년도 예산을 보면 6조 6,255억이 국가 장애인 예산입니다. 그 중에 보건복지 예산이 3조 4천억이죠. 그 중에 활보 지원 서비스 예산이 1조 5천억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연금이 8천억입니다. 그런데 활동 지원 서비스 예산이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1조 8천억 됩니다. 지금 현재도. 그리고 연금이 9천억, 1조 정도 됩니다. 활동 요구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3조 4천억 예산 중에서 사실은 60% 정도가 연금과 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사실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보건복지 예산을 빌려가지고 활동 지원 서비스가 대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비용 추계 서비스를 내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비용 서비스를 국가예산 정책청에서는 산업적 공고되기 때문에 비용 추계할 수 없다. 비용 추계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수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정도가 필요합니다. 비용 지원 대상자 수와 지원 대상 있는 평균 단가 지원을 추정해서 이걸 예산하는데 사실은 국가 기관이 수업자 대상 선정과 단가 예산을 못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법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을 낸 의원의 입장에서는 되게 고독스러울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 세 3가지 이유. 첫째, 장애인 당사도 반대하고 물리치료사 관련된 분들 의견을 덜컥 받았는데 그걸 진행할 수도 없고 국가예산처에서 과장의 이름으로 의원과의 접수가 된 것이 뭐냐면 이걸 추진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입금할 수가 없는 구조이고 법은요 모든 국회의원 300명이 수천 개 합니다. 그런데 발의해서 제정된 경우에는요 몇 프로에 불과합니다. 한 5% 이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법은 수없이 발의할 수 있으나 개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저는 이걸 기점으로 해서 방 제어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수님 이조영 교수님도 이야기한 동료 상담에 대한 관련 문제랑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종류를 다양하게 하는 논의 그리고 장애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 구조를 만드는 것. 즉 병원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집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병원에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죠. 사회적 환경을 다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 내용에 재활의 개념을 자활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의료재활, 의료재활, 심리재활, 사회재활, 정신재활, 교육재활, 재활하는데 재활은 다시 말하면 의학적 관점에서의 의료적 접근 이런 걸 보는 거 아니습니까? 장애인 개인적 접근으로 보는 거 아니습니까? 이런 이제 이 관점이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의료재활에서 탈의료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재활시설 이야기하면서 지역재활을 이야기하고 지역사회 이야기하면서 CBR이나 지역사회 재활이나 커뮤니티 케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패러다임에 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르지 않고 있는 이 지금 추세 그걸 변화하고 추세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이 법의 개정 과정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문제일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장애인들의 선택권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여러 가지 물리적 환경을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아까 이야기에서 말하는데 병원 가기 위해서 턱을 높여야 되는 것이죠. 목욕탕 가기 위해서 계단을 높여야 되는 것이죠. 목욕탕이 1층이 없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목욕탕에 갈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목욕탕, 방 목욕 해온 거 아닙니까? 방 목욕 하시는 것처럼 차에서 하고 하는 것 너무 싫어서 안 가기 때문에 방문제한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지역사회에 목욕탕을 만드는 노력, 사회적 물리 환경을 없애는 노력, 또한 장애인들이 아무나 가서 방문 재활이나 재활을 받을 수 있는 구조 그런 계기가 좀 이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당사자들의 장애인 패러다임의 변화에 수긍하지 못하는 현대 법 개정은 맞지 않다.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나 재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지원사들의 노동의 문제나 그리고 의료의 문제나 그래서 이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비용 추계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러이러한 고민을 해서
좀 더 많은 장애인들이 활동 지원 서비스, 물론 예산 확보된 상태에서 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문제로 지역사회에서 평등권을 보장받는 위해서 통합사회가 되기 위한 장애인들 하나의 종류는 좀 고민해야 될 기회는 돼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추계에 관한 문제는 좀 궁금해 지기도 하고 또 관심이 갑니다. 아마 이런 문제도 아울러 같이 검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론 감사하고요. 오래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토론자입니다. 이대성 정치위원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수로 우리 환영하십니다. 이제 김정용 가수로 초빙입니다. 오늘은 토론회를 하고 어색합니다. 다음에 노래는 저 다음에 불러드릴게요. 예. 오늘 저는 이제 앞에 계속 논의가 많이 되셨는데 저는 마지막 제가 주자가 될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어떤 점에서 한번 이걸 생각을 하냐면 왜 물리치료사협회는 이 활동으로 지원을 생각하게 되었을까?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이 방문이 물리치료가 논의된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내용이 제가 검색을 못해서 그런데 한 2018년에 자료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의협에서 나온 이렇게 인터넷에 나온 신문 같은 건데 거기서 이 방문 이제 정부가 방문 치료사 제도를 도입을 검토하는 것을 의료계가 반대하는 입장을 이렇게 표명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8일에 또 장애인 방문 물리치료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또 개최되었다고 우리 중앙에 아시만한 장애 단체 계신 분도 계셨고 근데 거기서도 역시 교수님이 활동 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하셨고 또 거기에서 우리 부모 전국 장애인 부모 연대에서 나오신 분이 똑같이 저희가 똑같이 방문 치료를 하게 되면 활동 지원에 대한 바우처가 줄어들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2020년 6월 30일에 우리 문화날개 자립생활센터하고 최혜영 우리 국회의원하고 이렇게 물리치료 장애인의 삶을 위한 물리치료 접근성 향상 방안이란 모색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토론회를 이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2020년 6월 30일에 그때 제가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토론 내용을 쭉 한번 봤거든요. 그때 활동 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때 우주현 교수님이 나사렛 대학 우주현 교수님이 자장하셨습니다. 그래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서 활동 지원 제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장애인들의 만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우리 건강 지정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생각하는 게 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2021년 8월 9일에 최혜연 대표 발의하고 12명의 국회의원이 이 법을 발의를 해가지고 입법 요구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입법 요구를 사실 보지를 못했죠. 그런데 의견을 그렇게 입법 요구에 대해서 의견을 제기하면은 거의 그냥 뭐랄까 반대를 위한 반대, 찬성을 위한 찬성 이래가지고 국회의원 측에서도 그렇게 참고할 만한 상황은 됐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추이를 보면서 그 법이 지금 어느 부분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활동체를 보면 제33조에 방문간호의 내용이 있는데 거기 방문간호에다가 옆에 점을 하나 더 찍어가지고 방문자를 딱 얹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방문 간호가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에 그 지시서를 받아가지고 그 방문 간호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방문자 하나만 딱 들어가면 아주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그간증법이라든지 그다음 뭐 커뮤니케어라든지 여러 법을 제도를 이용하는 것보다 그 한 줄이 그게 딱 들어가면 아주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그 물리치료사 협회에서도 연구를 많이 했구나. 저희들도 그렇거든요. 저희들도 사실 법을 우리 그 자립생활센터에 어떤 우리 지난번 그거 가지고 또 토론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토론대로 나온 게 아니고 그때는 제가 오프닝 가수로 나갔었습니다. 그때 우리 문창필 해당도 계시고 했는데 그때 뭐 이런 우리 그 자립생활센터의 위상을 아니면 위상이라고 할까? 그걸 높이기 위해서 좀 안정화된 그래서 우리가 시설로 장애인을 우리 센터를 포함시키지 않고 뭐 하는 방법 또는 뭐 시설에 포함시켜서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자립생활센터의 어떤 구미를 그 목적성을 잊지 않고 시설과 어떤 그 지위를 유지하느냐 이런 방법을 할 때 어떤 법을 뭐 이렇게 전체 법을 바꾸기보다는 시행령을 바꾼다든지 근데 최선의 어떤 방법을 가장 쉬운 방법을 이렇게 찾게 되거든요. 역시 지금 이번에 이 개정 보훈제랑도 가장 방문 제한을 하기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해가지고 활동 전체로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게 그 앞에서도 아이의 어떤 인연과 배치되는 것 그리고 활동 지원 시간이나 가우처가 아까 부족해지는 점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사실 낳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에서 다른 우리 통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방문 제한을 절대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이 서비스를 딱 합격한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지만 이렇게 쭉 논의를 되어왔지만 활동 지원 제도를 이용하기보다는 다른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 제도를 만들 때 이 법안을 이렇게 제안할 때 장애인들의 어떤 병원을 찾는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장애인들이 또 통비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그런 낭비라든지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집에서 와서 하면 효율적으로 되니까 그런 점들을 이렇게 맞추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론적이라기보다는 저희 경험상 우리가 어릴 때 아주 장애를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밖을 나들이를 잘 못해보잖아요. 밖을 이렇게 나들이를 못하는데 엄마가 등에 업고 병원을 가는 거예요. 그때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그때 엄마가 내가 뜯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면 그 차 창밖으로 뭐 가로수가 이상하게 막 뒤로 막 밀려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처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집안에서 듣는 거예요. 집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좀 뛰어다닐 수 있고 밖에 다닐 수 있는 장애인들은 또 괜찮지만 정말 중증장애인들은 그렇게 쉽게 밖을 나가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업무적으로 병원을 간다든지 그런 시간들이 세상과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가 방문 재활이라는 것이 우리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세상을 만나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지 않나 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논의가 되고 이그 논점은 사실 우리 이태식 교수님이 이걸 이용해서 강하게 주장하면 막 싸우고 이럴 텐데 이태식 교수님이 그 한국 비슷하게 사실 제 동생 같잖아요. 저는 이태석이고 교수님 이태식인데 그래가지고 이게 토론이 그렇게 이제 격렬하게 되지 않는 점이 좀 아쉬운데 그래서 우리 다 이렇게 공감하듯이 지금 현재 활동 지원 제도를 가지고 그 안에 어떤 서비스를 더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 발제자 하신 이제 종민 교수님께서도 여기 이제 동료 상담이라든지 사실 장애인 당사자의 동료 상담이라든지 정보 이런 것들이 오히려 포함되지 않나 이런 말씀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것도 저는 반대입니다. 그 학부모도 지원 제도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목적 거기에 오로지 장려를 바라고 지금 동료 상담 같은 거는 또 우리 그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장애인 일자리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동료 상담사를 고용을 하게 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 3분의 동료 상담사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의를 제기하고 어쨌든 활동 제도 자체는 원래의 목적대로 그게 우리 장애인들의 어떤 사회 참여, 자립생활을 위해서 소비돼야 되고 그리고 어떤 어려진 것처럼 다른 제도를 사용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시간이 불지 않을까라고 해서 굉장히 가슴이 와닿네요. 그렇죠? 아마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좀 가슴이 아픕니다. 하여튼 뭐 제도가 하나 생기면 꼭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이라서 그걸 걱정하는 거고 이제 우리 발제자와 보는자들의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발제하시는데 저기서 혹시 토론을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잠시 한번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토론자들께서 너무 정확하게 또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요. 아마 CBR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싶습니다. CBR은 1960년대 전 세계적으로 없어진 제도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국립재활원에서 노동복지부에 의해 가지고 완주를 중심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우리나라 환경하고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커뮤니티 서비스에 대해서는 장애인 제한에서 사라진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도 이미 우리나라보다 경제가 훨씬 떨어진 나라들, 필리핀이라든지 또 오지 있는 나라들이 커뮤니티 베이스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KTX 타고 하루 서울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세상에서 커뮤니티 베이스를 논하는 것은 아주 오래전 20, 30년 전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금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제가 장애인 개발에 잠시 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한테 보건복지로 오다가 어떤 게 뭐냐면 100대 가대 안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을 했던 100대 가대는 장애아동 부양 수당이라는 것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를 진행해가지고 교수 4사람을 데리고 일본을 갔습니다. 우생성에 갔는데 그 우생성의 직원들이 택시를 타는 데까지 쭉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따라오냐? 들어가라. 인사 다 하냐 안 하냐? 근데 선물도 주고 다 했는데 그런데 우생성 직원이 저 서로 붙잡고 하면서 이 제도를 장애아동 부양수당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는 절대 아닙니다. 장애인이 의외로 오래 사십니다. 장애인이 40년, 50년 살 걸로 알고 부모님이 10만 원, 국가가 10만 원에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보험을 들으면 그래서 일본 33개의 보험회사가 그걸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애인들이 너무 오래 살아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재정난에서 원금을 다 까먹고 지금은 국가가 그걸 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4천억 원을 지금 매년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만들 때 그런 예산 추계라든지 예산 배정이나 그리고 실제로 베이스에 운영되는 활동 지원사가 지금 70만 원, 80만 원 받고 있는데 지금 물리치료 들어오면 50만 원, 40만 원 받게 되면 누가 일을 하겠냐?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물리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들 당연히 필요합니다. 방문 물리치료가. 그러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방식에 지금 아주 디자인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의료보험 서비스가 되어 있고요. 또 지금 동일하게 입법이 되어 있는 것이 지금 그 건강보험에 관한 법률이 지금 입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디자인을 해야지 이걸 갖다가 좀 돈이 있는 덩어리에 물리치료를 끼워가지고 물리치료자들에게 밀착비를 창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리고 물론 그 방문제한은 우리 그 장애인, 중증장애인 요건에 당연히 맞는 거죠.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문가 서비스는 자립생활과 또는 활동지원 서비스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 이제 기본 소개입니다. 왜냐하면 피한 눈물로 이 돈을 1억 5천을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해준 것도 아니고요. 국회의원들이 해준 것도 아닙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길거리에서 노상 데모하고 해가지고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서 활동지원 제도가 만들어지고 예산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걸 아는 국회의원이라면 이런 제도를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싶고요. 다른 어떤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일자리에 모셔오면 의료 제한 서비스는 기존 서비스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잘만 설계하고 디자인하면 보다 좋은 그런 그 방문제한 서비스가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활동지원법 개정을 잘못하게 되면 그 후생성에서 일본의 후생성 공무원들이 그 수많은 돈을 끝도 없이 밑바닥에 호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염려돼서 이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예. 아까 1조 5천원인데 아까 그 말은 1억 5천 되는 게 깜짝 놀랐는데 1조 5천. 네, 1조 5천. 예, 맞습니다. 오늘 우리 정책 토론회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이야기들이 나왔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방향도 있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늘 우리끼리 토론이 아니고 우리는 영상도 찍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로 장애인을 위해서 정치하시는 분들을 설득해 나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들 우리가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이 있겠습니까만은 문상필 회장님 이런 분들이 앞으로 이런 쪽으로 좀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하여간 서울, 광주, 이런 둥지, 또 부산에서 거의 한 3시간 이상 우리가 지금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여러 열성으로 말미암아서 이 토론회가 이제 나올 이야기들이 나왔거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좌장이기 때문에 시간을 자꾸 이제 제한하기 때문에 발제자나 토론자들은 많이 위험하실 겁니다.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고요. 하여튼 우리가 이런 정기 토론을 통해서 우리 발달 장애인 제가 힘이 붙었습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가 좀 더 합리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발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건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정책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